특수전 사령부에서 군복을 벗은 지 5년, 해양경찰청 소속 해양생태계 관리단원으로 근무한 지 3년째 되는 해였다. 사람들은 왜 험한 군 생활을 마치고 또다시 거친 바다를 택했냐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 대신 그저 묵묵히 웃어 보일 뿐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과 예측 불가능한 파도는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이나 복잡한 인간관계보다 훨씬 견디기 쉬웠다. 적어도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으니까. 내게 강원도 속초, 외곽의 절벽, 위 작은 오두막과 동해 바다는 지긋지긋했던 총성과 비비린내, 나는 기억들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성역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평범한 해상축의 임무가 될 터였다.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규칙적인 굉음 속에서 나는 특수 제작된 쌍안경으로 잿빛 동해를 샅샅이 훑었다. 3월 초의 바다는 변덕이 죽 끓듯 했다. 잔잔하다가도 순식간에 성난 맹수처럼 포효하며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들었다. 한 팀장, 시계는 어떻습니까? 조종석의 김선임이 인터컴을 통해 물었다. 나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려 시야를 가리자 익숙하게 귀 뒤로 넘겼다. 현재 약 6km까지 확보됩니다. 하지만 기압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40분 내로 철수하지 않으면 복귀할 때 강한 역풍과 싸워야 할 겁니다. 내 대답을 듣는 둥 마는 둥. 김선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다시 쌍안경에 눈을 붙였다. 수백 번의 수색 및 구조 임무를 통해 단련된 내 눈은 평범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파도의 미세한 패턴, 부자연스러운 움직임, 바다가 들려주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의 징후들, 특전사 시절, 적진에 홀로 떨어졌을 때 나를 살린 것은 정교한 장비가 아니라 바로 이런 본능적인 감각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평온하게 일렁이던 파도의 패턴을 교란하는 무언가가 시야에 들어왔다. 우리의 위치에서 동쪽으로 약 1km 떨어진 지점. 아주 작은 무언가가 해류를 따라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필사적으로 거스르고 있었다. 김선임님, 기수 78도 방향으로 선회해 주십시오. 저쪽에 뭔가 있습니다. 또 일본 어선에서 나온 쓰레기 조각이겠죠. 지난주에 침몰한 배에서 나온 부유물이 요즘 계속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선임은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헬리콥터를 부드럽게 선회시켰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모든 신경이 쌍안경 끝에 매달려 있었다. 그의 말대로 단순한 해양 쓰레기일 수도, 혹은 폭풍에 지친 바다새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내 심장은 이유 없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아주 근원적인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경고음이 머릿속을 울렸다. 헬리콥터가 점점 더 가까워지자 그 작은 움직임의 형태가 서서히 드러났다. 나는 숨을 참았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아 오르는 것 같았다. 김선임님, 지금 당장 하강해 주십시오. 내 다급한 목소리에 그도 놀란 듯 되물었다. 뭔데요? 한 팀장, 개입니다. 벨지안 말리노이즈, 아직 살아있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광경이었다. 속초 해안에서 240km나 떨어진 망망대해. 주변엔 어떤 선박의 흔적도, 구조 장비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무자비한 태평양의 물결과 싸우는 단 한 마리의 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김선임의 갈라진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터져 나왔다.
말도 안 돼. 여긴 해안에서 240km나 떨어진 곳이라고. 나는 이미 안전벨트를 풀고 있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단호하게 명령했다. 최대한 가깝게 붙여주세요. 제가 들어갑니다. 한서진 팀장 규정상 적에는 이미 생존 한계를 넘었어. 지금 들어가면 팀장님까지 위험해져. 그 규정 따지다가 몇 초 뒤면 적에는 죽습니다. 내려주시죠. 안 그러면 그냥 뛰어내리겠습니다. 내 목소리에는 한치의 농담도 섞여 있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나는 단 한 번도 구조가 필요한 생명을, 그것이 인간이든 동물이든, 포기한 적이 없었다. 오늘 그 첫 번째 예외를 만들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규정은 사무실에 앉아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지. 지금 이 순간 꺼져가는 생명 앞에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김선임은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지만 이내 숙련된 솜씨로 헬리콥터를 수면 가까이로 몰았다. 나는 재빨리 무거운 재킷과 군화를 벗어 던지고 허리에 구조용 로프를 단단히 묶었다. 해치가 열리자 헬리콥터의 굉음과 성난 파도 소리가 뒤섞여 귀를 찢을 듯한 긴급 교향곡을 연주했다. 개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느려지고 있었다. 간신히 수면 위로 내밀고 있던 머리가 한번 물속으로 잠겼다가 이전보다 훨씬 힘겹게 다시 솟아올랐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나는 헬리콥터에서 몸을 내려 마지막 5m를 그대로 뛰어내렸다. 수천 개의 칼날이 온몸을 찌르는 듯한 극심한 냉기가 폐 속의 공기를 남김없이 빼앗아갔다. 하지만 수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몸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방향을 잡고 힘차게 팔을 저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동물을 향해 헤엄쳐 나갔다. 20m, 15m, 10m. 거리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 같았다. 개의 눈. 놀랍게도 그 극심한 피로 속에서도 총기를 잃지 않은 호박색 눈동자가 내 눈과 마주쳤다. 그 찰나의 순간 종을 뛰어넘는 무언의 교감이 우리 사이에 흘렀다. 두려움이나 경계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드디어 와주었군요 라고 말하는 듯한 깊은 이해와 안도감이었다. 5m를 남겨두고 말리노이즈의 머리가 다시 한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번에는 다시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물속으로 파고들었다. 강력한 스트로크로 나아가자 마침내 손끝의 부드러운 털의 감촉이 느껴졌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녀석을 끌어안고 수면 위로 솟아올랐다. 괜찮아. 내가 왔어. 이제 괜찮아. 나는 헐떡이며 개의 가슴을 한 팔로 단단히 감쌌다. 놀랍게도 녀석은 전혀 저항하지 않았다. 물에 빠진 개들은 구조자의 손길에도 패닉에 빠져 발버둥 치기 마련인데 이 녀석은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하고 내게 몸을 맡기는 듯 했다. 녀석의 몸은 경보가 울릴 정도로 차가웠고 한때 강력했을 근육들은 지독한 피로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모든 논리와 상식을 거스르고 녀석은 분명히 살아있었다. 나는 구조 로프를 2번 잡아당겼다. 끌어올려 달라는 신호였다. 로프가 팽팽해지며 우리를 물 밖으로 끌어올리는 동안 나는 내 천으로 조금이라도 녀석을 덮이기 위해 가슴에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녀석의 호흡은 얕았지만 규칙적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내 속삭임은 거센 바람과 파도 소리에 흩어져 버렸다. 개의 유일한 반응은
내게 더 가까이 파고드는 것뿐이었다. 마치 마침내 안전하다는 것을 인지한 듯 긴장으로 뻣뻣했던 몸이 아주 조금씩 이완되었다. 헬리콥터 안으로 끌어올려지자마자 나는 비상용 보온 담요로 녀석을 감싸고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사지를 문지르기 시작했다. 조종석으로 돌아간 김선임이 물통을 건네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내 평생 이런 미친 광경은 처음 봅니다. 해안에서 240km나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서 계란이, 이건 그냥 불가능한 게 아니라 아예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을 녀석의 입가에 흘려주었다. 녀석은 힘없이, 하지만 갈망하듯 혀를 내밀어 물을 핥았다. 본부로 최대 속도로 복귀합니다. 수의사에게 당장 데려가야 해요. 헬리콥터가 기술을 돌려 본토를 향해 속도를 높이는 동안 나는 예상치 못한 이 승객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수컷, 아마도 서너 살 정도 된 벨지안 말리노이즈. 짧고 촘촘한 털은 품종의 특징 그대로였지만 무언가 특별한 훈련을 받았다는 느낌을 강하게 풍겼다. 쇠약해진 상태에서도 드러나는 근육의 윤곽은 표류하기 전까지 최상의 신체 상태를 유지했음을 시사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있었다. 지친 기색이 역력함에도 불구하고 녀석의 눈빛에는 거의 인간의 것처럼 느껴질 정도의 깊은 지성이 담겨 있었다. 상처를 확인하기 위해 몸을 살피던 중 나는 녀석의 발바닥에 박인 굳은 살을 발견했다. 다양한 지형에서 광범위한 훈련을 받은 개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었다. 치아 상태는 완벽했다. 빠지거나 손상된 이가 하나도 없었다. 니온 보통 개가 아니구나. 그렇지. 나지막이 중얼거렸을 때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검은 털에 가려 거의 보이지 않던 작은 금속 태그. 어깨뼈 근처 피부에 반쯤 파묻혀 있었다. 일반적인 인식표가 아니라 훨씬 더 정교하고 목적성이 뚜렷해 보이는 물건이었다. 나는 피부가 아물면서 태그를 감싸기 시작한 것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조심스럽게 그것을 빼냈다. 태그에는 이름도 연락처도 없었다. 단지 레이저로 각인된 코드만이 새겨져 있었다. GSK-9 M 페닉 취더. 김선임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신원 확인될 만한 거 있습니까? 나는 손바닥 위의 태그를 뒤집어 보았다. 아니요, 쓸모있는 건 없고 그냥 코드뿐입니다. 이건 애완견 인식표가 아니에요. 다른 무언가입니다. 개의 눈은 한시도 내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내 모든 행동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듯한 강렬한 시선이었다. 내가 옆구리의 작은 상처를 살펴보려고 손을 뻗자 녀석은 저항하는 대신 내가 더 잘 볼 수 있도록 살짝 몸을 틀었다. 그 움직임은 의도적이고 협조적이었다. 훈련된 개의 움직임이었다. 아무래도 궁연이나 특수부대 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천천히 말했다. 그런 개가 어떻게 여기까지 떠내려왔을까요? 나에게는 답이 없었다. 떠오르는 가능성들은 하나같이 불길했다. 특수 훈련을 받은 군견은 귀중한 자산이다. 우연히 잃어버리거나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었다. 해안선이 가까워졌을 때 나는 내 인생의 경로를 영원히 바꿔놓을 결정을 내렸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모든 관리단원 통신 장비에 표준으로 장착된 GPS 추적 기능을 껐다. 뭐 하는 겁니까? 한 팀장 내 움직임을 눈치챈
김선임이 물었다. 관리소 대신 내 친구인 혜진의 동물병원으로 갈 겁니다. 내 목소리에는 어떠한 반박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이 정상이 아닙니다. 한 팀장, 규정상 규정이 뭘 요구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저 태그는 제가 지금껏 본 어떤 수색구조대나 군부대의 표준 형식과도 다릅니다. 우리가 녀석을 어디서 발견했는지 선임님도 보셨지 않습니까? 걔는 그냥 우연히 240km 밖 바다에 나타나지 않아요. 김선임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는 복잡한 표정으로 나와 내 무릎에 웅크린 개를 번갈아 보았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는 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침몰한 어선에서 나온 부유물을 조사했을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내 무릎에 있던 개가 몸을 움직여 마치 감사를 표하는 것처럼 코를 내 손에 비볐다. 그 찰나의 순간 나는 몇 년 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을 느꼈다. 즉각적이고 심오한 유대감. 나는 내 경력 동안 수많은 동물을 구해왔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모든 설명을 거부하는 구조. 특이한 인식표를 단 채 240km 밖에서 홀로 수영하던 벨지안 말리노이즈. 어느 것 하나 말이 되는 게 없었다. 헬리콥터가 작은 해안 마을인 주문진항 근처의 공터에 착륙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내 옆에 지쳐 잠든 개에게 조용한 맹세를 했다. 나는 네가 겪은 불가능한 여정의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내가 그 배후에 있는 힘을 이해할 때까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네 어깨에 그 미스터리한 태그를 붙인 목적이 무엇이든 다시는 태평양의 무자비한 심연에 버려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말리노이즈의 호박색 눈이 다시 한번 나를 마주 보았다. 그 눈 속에서 나는 안도감이나 감사를 넘어선 어떤 인식의 빛을 보았다. 마치 내가 방금 한 무언의 맹세를 이해라도 한 것처럼 그때 나는 미처 알지 못했다. 이 기적적인 구조가 한편의 특별한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용기와 충성심, 그리고 불가능한 확률을 뚫고 서로를 찾아낸 두 영혼에 깨지지 않는 유대감을 시험할 위험한 여정의 첫 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어떤 구조는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때로는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기도 하니까 김선임은 약속대로 나를 주문진항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공터에 내려주었다. 헬리콥터의 바람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그는 몸조심하십시오. 한 팀장이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여전히 보온 담요에 쌓인 킬로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녀석은 생각보다 묵직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생명의 무게는 오히려 내게 힘을 주는 듯했다. 나는 인적이 드문 뒷골목을 택해 걸음을 재촉했다. 축축한 바닷바람에 섞인 낡은 건물들의 퀴퀴한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킬로는 내 품에 안겨 얌전히 있었다. 몸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현우 오빠의 동물병원은 낡은 횟집과 낚시용품점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파란색 외관은 이 작은 항구 마을의 풍경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지나치기 십상이었다. 나는 미리 전화를 걸어 긴급 구조 건이며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고만
간략히 설명해둔 상태였다. 병원의 뒷문에 이르자 약속이라도 한 듯 문이 열리고 현우 오빠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직업적인 우려는 내 품에 안긴 녀석을 보는 순간 경악에 가까운 불신으로 바뀌었다. 서진아, 이게 대체... 어봐, 일단 안으로, 빨리. 그는 재빨리 우리를 안으로 들인 후 문을 잠갔다. 진료실은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였다. 수술대 위를 비추는 무영등의 차가운 빛이 금속 테이블을 섬뜩할 정도로 하얗게 밝혔다. 내가 조심스럽게 킬로를 진찰대 위에 내려놓자마자 현우 오빠는 곧바로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어디서 발견한 거야? 말해도 안 믿을걸. 한번 해봐. 나 예전에 병이 물 내렸는데 3개월 동안 살아남은 거북이도 꺼내본 사람이야.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해안에서 240k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혼자 수영하고 있었어. 킬로의 맥박을 짚던 현우 오빠의 손이 그대로 멈췄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건 불가능해. 김 선임님도 그렇게 말했지. 하지만 여기 있잖아. 나는 주머니에서 금속 태그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그리고 이걸 달고 있었어. 현우 오빠는 태그를 유심히 살폈다. 그의 미간 주름이 점점 더 깊어졌다. GSK 나이트 M7810. 이건 표준 군용이나 경찰용 식별 코드가 아니야. 완전히 다른 체계인데 그는 다시 진찰로 돌아가 머리부터 꼬리까지 체계적으로 녀석을 살폈다. 그의 입에서 전문적인 소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수케어스, 약 4살 추정, 벨지안 말리노이즈, 순종일 가능성이 높아. 극심한 탈진과 저천증을 겪었을 텐데도 신체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양호해. 내장 출혈이나 장기 손상 징후도 보이지 않고 이건 솔직히 기적이야. 걔 호박색 눈동자는 우리의 움직임을 줄곧 따라왔지만 녀석은 엄격한 훈련의 결과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인내심으로 얌전히 진찰을 받았다. 마이크로칩이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어. 내가 물었다. 현우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캐너를 가져왔다. 그는 칩을 심는 일반적인 위치인 어깨와 목 주변을 샅샅이 스캔했다. 아무런 신호음도 울리지 않았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엉덩이 쪽까지 확인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칩이 없어. 이 정도 수준의 특수목적견에게 칩이 없다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인데 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내 머릿속은 온갖 가능성들로 복잡하게 얽혔고 그중 어느 것도 긍정적인 것은 없었다. 현우 오빠는 계속해서 진찰을 이어가며 미세한 단서들을 짚어냈다. 이 발바닥의 굳은 살을 봐. 다양한 지형에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는 증거야. 어깨와 뒷다리의 근육 발달은 민첩성 훈련, 어쩌면 특수점프 훈련 같은 걸 받은 개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고, 그리고 이 치아 상태 완벽해. 전문가에게 정기적으로 관리받은 치아라고. 그는 부드럽게 녀석의 입을 벌려 깨끗한 송곳니와 어금니를 내게 보여주었다. 서진아, 이건 그냥 보통 특수목적견이 아니야. 이건 아주 비싸고 아주 잘 훈련된 자산이야. 자산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다. 나 역시 군 복무 시절 군견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었다. 그들은 파트너였지 장비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 미스터리한 태그와 불가능한 상황은
이 말리노이즈가 정확히 그런 존재, 즉 자산이자 도구로 취급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혈액 검사 좀 해봐. 혹시 체내에 이상한 약물 같은 게 있는지. 알았어. 결과가 나오려면 몇 시간 걸릴 거야. 현우 오빠가 혈액 샘플을 채취하는 동안. 나는 진찰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녀석과 눈을 맞췄다. 그 호박색 눈동자는 평범한 동물의 인식을 뛰어넘는 강렬함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안전해. 내가 약속할게. 내가 속삭였다. 구조된 이후 처음으로 녀석의 뻣뻣했던 자세가 부드러워졌다. 꼬리가 아주 살짝 단 한 번 움직였다. 그 미미한 움직임 속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했다. 이해, 그리고 어쩌면 신뢰. 현우 오빠가 수액과 항생제를 투여하고 녀석의 털에 엉겨붙은 소금기를 부드럽게 닦아내고 발과 주둥이 주변의 찰과상을 치료하는 내내 나는 녀석의 곁을 지켰다. 킬로는 모든 과정을 놀라울 정도로 얌전히 받아들였고 시선은 거의 내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일단 휴식과 따뜻한 음식, 그리고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 내가 여기서 데리고, 아니, 내가 데려갈게.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내 어조는 반론을 허용하지 않았다. 내가 직접 돌볼 거야. 현우 오빠는 잠시 나를 유심히 살폈다. 서진아, 이건 그냥 개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 같구나. 나한테 말 안 한 게 뭐야?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금속 태그를 꺼내 보였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봐. 이 재질, 이 각인 방식, 이건 군용으로 대량 생산되는 물건이 아니야. 그리고 어떤 특수 목적견도 우연히 220km 밖바다에 나타나지는 않아. 네온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건데? 아직은 몰라. 하지만 내가 알아낼 때까지 이 아이는 나랑 같이 있을 거야. 현우 오빠는 더 이상 따져 묻지 않았다. 그는 내게 항생제와 회복에 필요한 고열량 특수 사료, 그리고 엄격한 관리 지침을 알려주었다. 우리가 뒷문으로 떠나기 전 그가 내 팔을 잡았다. 이게 무엇이든 조심해. 저 개는 불가능한 확률을 뚫고 너를 만났어. 내 생각에 불가능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빌려온 목줄을 킬로의 목에 걸었다. 녀석은 이제 내 옆에 서 있었다. 여전히 쇠약했지만 그 자세는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결의에 차 있었다. 우리는 함께해질 역해 어스름 속으로 빠져나왔다. 불가능한 구조로 이어진 두 존재. 아직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어떤 이야기는 구조로 끝나지 않는다. 때로는 바로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니까. 내 오두막은 동해의 변덕스러운 파도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에 위태롭게 자리 잡고 있었다. 삼면은 빽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나머지 한 면은 바다로 향하는 아찔한 낭떠러지였다. 5년 전 군에서 모은 돈으로 이 땅을 샀다. 전투의 기억이 악몽처럼 되살아나려 할 때마다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의 끊임없는 리듬이 나를 현실에 붙잡아주는 성격이었다. 오늘 밤 그 성격은 새로운 거주자를 맞이했다. 킬로는 조심스럽게 오두막 안을 돌아다녔다. 쇠약해진 몸이었지만 그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위험이 있었고 나는 녀석이 고도로 훈련된 개들이 하는 행동, 즉 경계 구역 확인을 하고 있음을 즉시 알아차렸다.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녀석의 움직임은
여전히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체계적이었다. 이제 내 집처럼 편하게 있어. 나는 현우 오빠가 챙겨준 물품들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일단 널 카이라고 부를게. 집으로 오는 길에 떠오른 이름이었다. 불가능한 역경을 이겨낸 개. 어떤 개도 살아남을 수 없는 곳에서 살아남은 개에게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카이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커다란 통유리창 앞에 멈춰 섰다. 몇 시간 전 내가 녀석을 발견했던 그 먼 수평선을 호박색 눈으로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 시선에 담긴 무언가, 고도로 집중된 강렬함이 내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그것은 구조되어 감사하는 동물의 표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장을 살피는 군인의 시선이었다. 나는 현우 오빠가 준 특수 회복 사료로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다. 향을 돋우기 위해 살짝 데워서 내려놓자 카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냄새를 맡았지만 먹으려 하지는 않았다. 괜찮아. 힘을 내려면 먹어야 해. 내가 격려했다. 여전히 녀석은 망설이며 섬뜩할 정도로 인간적인 지성이 담긴 눈으로 나를 마주 보았다. 아, 나는 문득 깨달았다. 넌 허락을 기다리고 있구나. 나는 궁연 부대와 함께 일했던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손으로 미묘한 제스처를 취했다. 해제 신호였다. 즉시 카이는 먹기 시작했다. 내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이 녀석은 평범한 특수목적견이 아니었다. 엘리트 전술 훈련을 받은 개였다. 카이가 식사하는 동안 나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미스터리한 태그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GSK 자입 M78 플레이어. 만약 군용식별 코드라면 표준 형식을 따라야 했다. 하지만 내가 군복무 시절 접했던 어떤 형식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나는 군 경력이 있는 관리 단원들에게만 접근이 허용된 보안 데이터베이스에 로그인했다. 환경 민감 지역에서 발견된 특수 장비를 식별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이었다. 코드를 입력했지만 화면은 텅 비어 있었다. 일치하는 항목 없음. 나는 미간을 찌푸리고 일반 검색 엔진을 시도했지만 역시나 쓸모있는 정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의자의 등을 기댄 차에 다음 행동을 고민했다. 한 가지 방법이 더 남아 있었다. 특수장비 추적 분야에서 일하는 해병대 시절의 동기.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신중하게 단어를 골라 메시지를 작성했다. 환경조사 중 비표준 K9 태그 형식 발견. 코드 GSK9 M782. 직업적 호기심. 정보 있으면 보안 회선으로 연락 바람. 메시지를 보낸 후 노트북을 닫았다. 내가 무엇을 상대하고 있는지 알기 전에 너무 성급하게 정보를 찾아다니는 것은 원치 않는 관심을 유발할 수 있었다. 어느새 카이는 식사를 마치고 벽난로 근처 양탄재 자리를 잡았다. 뼛속까지 피곤할 텐데도 녀석의 자세는 여전히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고 시선은 내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제 좀 쉬어. 나는 천천히 다가가 몇 피트 떨어진 바닥에 앉으며 말했다. 여긴 안전해. 말리노이즈는 나를 살피더니 뜻밖의 행동을 했다. 녀석은 조금씩 점차적으로 거리를 좁혀 팔이 닿을 만한 거리까지 다가왔다. 그것은 애정 표현과는 달랐다. 계산된 신뢰, 서로의 능력을 알아보는 군인들 사이에서나 형성될 법한 종류의 신뢰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녀석이 내 냄새를 더 자세히 맡을 수 있게 해주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누가 널 해안에서 240km나 떨어진 곳에 버린 거지. 카이의 유일한 반응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뿐이었다. 여전히 출입구들이 시야에 들어오도록 몸의 각도를 유지한 채 쇠약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녀석은 잠재적인 위험과 나 사이에 자신의 몸을 위치시킨 것이었다. 어둠이 오두막에 완전히 내려앉았을 때 나는 잠자리를 준비하며 카이를 위해 소파 근처에 담요를 깔아주었다. 놀랍게도 녀석은 담요를 무시하고 침실문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고개를 들고 귀를 쫑긋 세운 채 밖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경계하고 있었다. 마음대로 해. 나는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랜 습관은 버리기 힘들지, 안 그래? 그날 밤 나는 깊이 잠들지 못했다. 꿈속은 온통 휘몰아치는 파도와 절박한 호박색 눈동자로 가득했다. 몇 번이고 잠에서 깼지만 깰 때마다 카이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같은 자세로 감시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오두막의 금속 지붕을 두드리는 굵은 빗줄기 소리가 요란했다. 나는 동이틀 무렵 일어났다. 수년간의 군대와 관리단원 생활이 만들어준 습관이었다. 놀랍게도 카이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녀석은 어젯밤처럼 통유리창 앞에 서서 숲이 오두막과 만나는 경계선을 샅샅이 훑고 있었다. 뭘 보고 있는 거니? 카이, 내가 녀석 옆에 서며 물었다. 그 순간 내 노트북이 짧은 알림음을 냈다. 동기에게서 온 답장이었다.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메시지를 열었다. 그 태그, 어떤 공식 시스템에도 등록되지 않은 형식이야. 가장 유사한 건 3년 전 중단된 실험적인 합동 프로그램. 헬릭스 코퍼레이션이라는 민간 군사 계약업체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 레거시 극비 사항이야. 더 이상 파고들지 마. 서진아, 아주 위험한 놈들이 엮여 있어. 헬릭스 코퍼레이션, 프로젝트 레거시. 그 이름들은 내 등골을 타고 차가운 소름을 흘려보냈다. 나는 새로운 눈으로 카이를 바라보았다. 불가능한 수영, 특수훈련, 미등록 태그.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불길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관리단 부정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살아나 우리 둘을 놀라게 했다. 한서진 팀장, 응답하라. 여기는 상황실장이다.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수화기를 들었다. 여기는 한서진. 말씀하십시오. 도대체 어디 있었나? 어젯밤 순찰 후 정기교신을 놓쳤던데 카이를 구조하는 혼란 속에서 표준 규약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폭풍으로 통신장애가 있었습니다. 순찰 중 이상 없었고 장비 점검을 위해 개인 휴가 요청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허가한다. 하지만 내일까지 순찰 일지는 제출하도록. 그리고 국방부에서 온 양복쟁이 몇 명이 어제 순찰 중 특이사항이 없었는지 묻고 가더군. 보고할 만한 거 있나? 내 시선이 경계하는 카이의 눈과 마주쳤다.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실장님. 그 침몰한 어선에서 나온 부유물들 뿐이었습니다. 알았다. 날씨에 상관없이 오늘 밤에는 꼭 교신하도록. 이상. 무정이가 침묵에 잠겼다. 오두막 안에는 커져가는 불안감만이 남았다. 내가 카이를 구조한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국방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다닌다. 이건 우연일 리 없었다. 나는
카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금속 태그를 제거했던 상처를 부드럽게 살폈다. 넌 누군가에게 아주 중요한 존재구나. 그들이 벌써 널 찾기 시작할 만큼. 카이는 마치 내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코를 내 손에 비볐다. 녀석이 먼저 시작한 명백히 신뢰를 담은 첫 번째 제스처였다. 우리 사이의 유대감은 평범한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넘어 더욱 강해지고 있었다. 그것은 불가능한 구조와 공유된 목적의식 속에서 단련된 더 깊은 무언가였다. 나는 결심했다. 다음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그리고 시작할 곳은 단 한 군데. 바로 카이를 그토록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었다. 오두막 안의 공기는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와 타닥거리는 장작 소리, 그리고 내 심장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헬릭스 코퍼레이션, 프로젝트 레거시, 그리고 국방부의 방문.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의 거대하고 불길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나는 내 앞에 웅크리고 있는 카이를 바라보았다. 저 작은 몸 안에 대체 어떤 비밀이, 어떤 가치가 숨겨져 있기에 이토록 거대한 조직이 움직이는 것일까? 그들을 상대하려면 나는 내가 보호하고 있는 존재에 대해 더 깊이 알아야만 했다. 나는 말 대신 특전사 시절 익혔던 수신호와 몸짓을 사용해 카이를 시험해보기로 했다. 언어적 명령이 아닌 보다 본능적이고 전술적인 소통 방식이었다. 나는 아주 미세한 손동작으로 경계 자세를 지시했다. 놀랍게도 카이는 즉시 반응했다. 몸을 낮추고 귀를 세우고 시선은 내가 가리킨 창문 쪽으로 고정되었다. 마치 수년간 함께 임무를 수행한 파트너처럼 나는 몇 가지 신호를 더 시도했다. 대기, 은밀 이동, 목표 확인. 카이는 모든 신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계적인 정확성으로 반응했다.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경외하게 만든 것은 다음 시험이었다. 나는 문득 떠오른 생각에 메모장을 가져와 간단한 도형을 그렸다. 중앙에 X자가 그려진 사각형. 나는 그것을 카이에게 보여준 다음 거실 중앙에 커피 테이블을 가리켰다. 카이는 잠시 그림을 들여다보더니 테이블로 걸어가 정확히 그 중앙에 앞발을 올려놓았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것은 일반적인 훈련으로 가능한 영역이 아니었다. 이것은 추상적인 시각 정보를 해독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변환하는 능력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그림을 그렸다. 부엌을 향하는 화살표가 그려진 원. 카이는 다시 한번 그림을 처리하고는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인 부엌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세상에서 가장 훈련이 잘된 군견들과도 일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다. 카이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 추상적인 시각적 지시를 해석하고 실행하고 있었다. 그 의미는 실로 엄청났다. 그들이 덜 공학적으로 설계했구나. 내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개의 인지 능력으로 가능한 모든 경계를 허물어버린 거야. 카이는 고개를 살짝 갸웃거렸다. 그 지적인 눈동자는 여전히 내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갑작스러운 돌풍이 창문을 거세게 흔들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시야를 몇 미터 앞으로 제한시켰다. 만약 누군가 오두막을 감시하고 있었다면 이 날씨는 접근하기에 완벽한 어모가 되어줄 터였다.
위성 전화가 다시 한번 짧게 울렸다. 동기에게서 온 또 다른 메시지였다. 정보 확인. 헬릭스는 3일 전 해상훈련 중 자산을 잃었다. 공식 보고서는 장비 고장으로 인한 유실, 2천만 달러짜리 투자였어. 그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수색 중이다. 조심해. 서진아, 이놈들은 법 위에 있는 놈들이야. 3일. 카인은 내가 발견하기 전까지 3일 동안이나 수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버텨낸 육체적 인내력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그 순간 폭풍우 소리를 뚫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렸다. 젖은 자갈 위로 타이어가 굴러가는 소리. 그리고 그 소리는 순식간에 멎었다. 내 진입로는 길이가 400m나 되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엔진을 끄고 접근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카인은 이미 문 앞에 서 있었다. 짖거나 낑낑거리지 않았다. 그저 몸을 낮춘 채 소리 없는 파수꾼처럼 고도로 집중된 전술적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내 몸은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다. 군 시절의 훈련이 피와 살에 새겨진 것처럼 나는 신속하게 비상용 배낭, 일명 고백 고박의 필수품들을 챙겨 넣었다. 그들의 영역에서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전장은 내가 선택해야 한다. 나는 재빨리 부엌 카운터에 메모를 남겼다. 급한 가족 일이라고 휘갈겨 쓴 쪽지였다. 그리고 관리단에 지급된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빼내 주머니에 넣고 휴대폰은 보란듯이 테이블 위에 남겨두었다. 나의 작은 교란 작전이었다. 움직여야 해. 나는 카이에게 말하며 소총을 챙기고 절벽 아래로 이어지는 좁은 길로 통하는 뒷문으로 향했다. 그 길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나만의 평화를 위해 발견하고 유지해 온 비밀 통로였다. 카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를 따랐다. 며칠 전의 시련에도 불구하고 녀석의 움직임은 새로운 힘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복용 사료와 휴식이 기적을 행한 것이다. 헬릭스가 녀석의 몸에 심어놓은 어떤 강화 기능이 그 자연적인 회복력을 증폭시켰을 터였다. 우리가 위험한 절벽길을 내려가는 동안 비가 우리의 흔적을 지워주었다. 미끄러운 바위 위에서 발을 딛는 것은 근육 기억에 의존한 움직임이었다. 카이는 놀라운 민첩성으로 지형을 헤쳐나갔다. 내 움직임을 읽고 그에 맞춰 스스로를 조정했다. 절벽 아래, 위장 방수포 아래에는 내 비상용 카약이 기다리고 있었다. 해안 탐사를 위해 설계된 것으로 거친 파도에도 충분히 안정적이지만 혼자서 관리할 수 있을 만큼 가벼웠다. 이런 건 타본 적 있니? 내가 재빨리 배를 준비하며 물었다. 카이는 카약을 잠시 살피더니 어떤 지시도 없이 조심스럽게 중앙 좌석으로 뛰어올랐다. 녀석의 균형 감각은 완벽했고 무게 배분은 본능적이었다. 그래, 당연히 타봤겠지. 나는 위험 속에서도 실수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널 훈련시키지 않은 게 대체 있기나 할까? 우리는 작은 비밀 포구에서 배를 밀어냈다. 폭풍우가 우리의 모습을 감춰주는 동안 우리는 해안선과 평행하게 노를 저었다. 절벽 위에서 발각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멀리, 하지만 최악의 너울을 피할 수 있을 만큼 해안에 가깝게. 나는 숙련된 효율성으로 노를 저으며 머릿속으로 다음 계획을 세웠다. 우리에게는 재정비할 안전한 장소가 필요했다. 모든 감시망에서 벗어난 곳, 우리의 상황을 평가하고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민간 군사 계약업체가 그를 회수하기 위해 자원을 투입할 만큼 카이가 가진 가치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는 곳, 한 가지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다. 카이는 단순히 바다에서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탈출했다. 그리고 그가 탈출한 대상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강력한 세력들이 이미 우리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다. 거친 바위 돌출부를 돌아 잠시 새찬비를 피하는 순간 나는 카이가 그 섬뜩할 정도로 지적인 시선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 순간 말없는 이해가 우리 사이에 흘렀다. 우리는 더 이상 구조자와 구조된 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우리 둘 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 속의 파트너였다. 이제 우리는 한 팀이야. 나는 폭풍우 소리 위로 간신히 들릴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함께 맞서는 거야. 카약의 좁은 공간 속에서도 녀석의 귀가 앞으로 쫑긋 세워지고 자세가 꼿꼿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인지가 아니었다. 동의였다. 해안을 따라 5km쯤 내려가면 무너져 내린 절벽 아래에 버려진 어부의 오두막이 있었다. 내가 순찰 중에 발견한 곳으로 물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거나 거의 불가능한 절벽 길을 타야만 했다. 그곳은 장기 야생동물 모니터링 임무를 위한 나의 비공식적인 전초기지가 되어 있었다. 우리가 그곳에 가까워졌을 때 나는 해안선에 어떤 방해의 흔적도 없는지 살폈다.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카약을 무너진 바위들로 부분적으로 가려진 좁은 후미로 이끌었다. 오두막 자체는 낡은 목재가 주변 절벽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나는 신속하게 우리의 임시 거점을 마련했다. 오두막은 소박했지만 기능적이었다. 작은 장작난로, 기본적인 가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디지털 발자국도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비상보급품, 부패하지 않는 식량, 구급상자, 그리고 손으로 돌리는 기상 라디오를 비축해 두었다. 카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공간을 점검했다. 그의 체계적인 움직임은 그의 전술적 훈련을 드러냈다. 만족했을 때 그는 물가를 내려다보는 유일한 창문 근처에 자리를 잡고 경계 태세를 재개했다. 나는 테이블 위에 지도를 펼쳤다. 우리의 위치와 내륙으로 향하는 잠재적인 경로들을 표시했다. 우리에겐 답이 필요해. 내가 카이에게 말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것 같아. 내 비상용 배낭 안에는 태블릿이 하나 있었다. 관리단 공식 장비가 아니라 보안통신 앱과 강화된 암호화 기능이 탑재된 개인 장비였다. 헬릭스가 표준 감독을 넘어선 곳에서 활동한다면 나 역시 그렇게 할 것이다. 폭풍은 밖에서 계속 맹위를 떨쳤고 파도는 바위 해안에 부딪혀 부서졌다. 하지만 오두막 안에서는 불확실성 대신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는 이미 불가능한 것을 살아남았다. 바다에서 보여준 카이의 기적적인 인내력, 나의 순간적인 구조 결정, 다음에 무엇이 오든 우리는 같은 결의로 맞설 것이다. 밤이 깊어지자 카이는 마침내 진정으로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다. 장작난로 근처에 몸을 말고 마침내 눈을 감았다. 나는 그의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것을 보며 잠든 그를 지켜보았다. 그의 비범한 회복력에 대한 증거였다. 네온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 거니? 나는 그 대답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고 확신하며 속삭였다. 때로는 가장 비범한 여정이 단 하나의 불가능한 순간에서 시작되기도 하니까. 관리단원, 개, 그리고 해답을 기다리는 질문에 받아 나와 카이에게 진정한 항해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아침, 세상은 거짓말처럼 고요했다. 전날에 격렬했던 파도는 잔잔한 맥박처럼 해안을 부드럽게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오두막의 유일한 창가에 서서 해안선을 가로질러 서서히 시야가 트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밤새 나는 군대 시절의 습관처럼 짧은 잠을 자고 깨기를 반복했고, 카이는 휴식과 경계를 번갈아가며 내 곁을 지켰다. 이제 말리노이즈는 내 옆에 앉아 있었다. 그의 강인한 몸에서는 새로운 힘이 뿜어져 나왔다. 특수회복 사료와 방해받지 않은 휴식이 그의 치유를 놀랍도록 가속시킨 것이 분명했다. 발과 주둥이에 남은 찰과상이 아니었다면 불과 3일 유역 시간 전에 그가 익사 직전이었다고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뭘 상대하고 있는지 알아야 해. 나는 카이보다 나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지만 녀석의 귀는 앞으로 쫑긋 세워졌고, 지적인 눈동자는 내가 암호화된 태블릿을 놓아둔 테이블로 돌아가는 것을 쫓았다. 밤사이 나는 군 시절에 신뢰할 수 있는 연락책들에게 신중하게 단어를 고른 메시지를 보내두었다. 공식적인 작전과 기밀 프로젝트 사이에 회색 지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전장에서 공유한 경험 덕분에 내게 빚을 진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신중함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었다. 태블릿이 부드럽게 울렸다. 답장이 도착한 것이다. 헬릭스 코퍼레이션, 강화 생체자산 전문 민간 군사 계약업체, 2019년 전직 방위고등 연구계획국 달파 과학자들이 설립. 국회 감독 없는 블랙 예산으로 운영. 2022년 프로젝트 레거시로 지정된 K9 인지 능력 증강 기술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소문. 센서에 걸리지 않고 알아낼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몸조심해, 서진아. 나는 메시지를 2번 읽었다. 그 의미를 곱씹는 동안 혈관 속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나는 새로운 이해와 함께 카이를 쳐다보았다. 강화 생체 자산, 인지 능력 증강, 개의 비범한 능력이 끔찍한 의미를 띠고 다가왔다. 그들이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내가 속삭이자 마치 내 질문을 이해라도 한 것처럼 카이가 다가와 내 손 아래로 머리를 집어넣었다. 단순히 쓰다듬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연결을 요청하는 듯한 제스처였다. 그 단순한 행동은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했다. 그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슨 짓을 했든 그것이 그의 근본적인 본성, 즉 신뢰하고 유대를 형성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없애지는 못했다는 것을. 태블릿이 다시 한번 울렸다. 이번에는 다른 연락책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3일 전 내 좌표 부근에 위성 이미지를 확보했다. 호라이즌 던이라는 이름의 해군 연구 선박 유령 회사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고, 추적 결과 헬릭스로 연결됨. 챔빌 2시간 동안 해안에서 240km 떨어진 지점에 정박해 있다가 급히 이탈. 현재 부산항 인근의 사설. 부두에 정박 중. 삼엄한 경비. 민간 군사 계약업체 인력 확인됨. 조심해라. 이놈들은 무소불위로 움직인다. 나는 재빨리 지도에 그 위치를 표시했다. 공식 보고서에서 언급된 훈련은 실제로는
영구 선박에서 수행된 일종의 작전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카이는 그 배에 남아있는 대신 불가능한 거리를 수용하여 어떻게든 그곳에서 탈출했다. 네온 자유를 선택했구나. 나는 그의 호박색 눈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든 넌 그걸 거부한 거야. 그 깨달음은 내 결의를 더욱 굳건하게 했다. 이건 더 이상 비범한 동물을 보호하거나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압도적인 역경에 맞서 카이가 보여준 놀라운 자기 결정 행위를 존중하는 문제였다. 생물학적 한계를 거부하고 오직 자유를 좇아 감행한 수영. 나는 방수 케이스에서 야생동물 기록용 특수 카메라를 꺼냈다. 부드러운 손길로 카이의 상처, 태그가 박혀있던 아물어가는 상처, 그리고 다른 식별 특징들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만약을 대비한 증거였다. 작업을 하는 동안 나는 군견 파트너들에게 사용했던 꾸준하고 담담한 어조로 그에게 말했다. 우리는 무엇이 널 다르게 만드는지, 그들이 네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슨 짓을 했는지 이해해야 해. 널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널 지키기 위해서야. 카이는 검사 내내 완벽하게 가만히 있었다. 그의 협조적인 태도 자체가 비범한 지능의 증거였다. 촬영을 마친 후 나는 카메라를 챙겨놓고 노트를 꺼냈다. 깨끗한 페이지에 카이의 능력이라고 적은 다음 내가 관찰한 것들을 나열했다. 고도의 시각, 정보 해석 능력, 도형 이해, 경이적인 지구력, 3일간 수영하며 생존, 가속화된 치유 능력, 표준 K9 훈련을 뛰어넘는 전술적 인식, 복잡한 인간의 말을 이해하는 것으로 보임, 환경 적응력, 카약의 즉시 적응. 나는 목록을 훑어본 후 각 항목 옆에 물음표를 추가했다. 이 능력들은 선택적 교배의 결과일까? 외과적 강화, 유전자 변형,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일까? 그 방법이 무엇이든 윤리적 함의는 충격적이었다. 관리단원 훈련에는 야생동물 보존 윤리에 대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동물을 추적하고 표식을 달고 모니터링하는 데 관련된 도덕적 고려사항들, 연구와 착취 사이의 경계선은 최선의 의도를 가지고도 쉽게 넘어설 수 있었다. 헬릭스가 한 것으로 보이는 행위는 그 경계선을 완전히 지워버린 것이었다. 그때 밖에서 들려온 소음이 내 생각을 방해했다. 멀지만 틀림없는 보트 엔진 소리였다. 나와 카이는 동시에 긴장하며 본능적으로 창문에서 멀어졌다. 나는 쌍안경을 들고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다. 해안 경비정 한 척이 해안에서 약 1km 떨어진 곳을 순찰하며 천천히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난 후 조난 신호를 확인하고 항해 표지의 손상을 평가하고 부유물을 감시하는 표준 절차였다. 하지만 이 순찰에는 무언가 잘못된 느낌이 있었다. 배는 너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 패턴은 일상적인 점검이 아니라 수색 격자를 그리고 있음을 암시했다. 그리고 해안 경비정은 보통 해상 무선 주파수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방송하는데 이 배는 무선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다. 카이가 부드럽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의심을 확신시켜주는 통제된 경고음이었다. 이건 일상적인 순찰이 아니었다. 움직여야 해. 나는 이미 필수 장비를 챙기며 말했다. 놈들이 해안선을 샅샅이 뒤지고 있어. 몇 분 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흔적을 챙겨 오두막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물가로 돌아가면
몸이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빽빽한 해안 식생을 통과하는 좁은 동물길로 그들을 이끌었다. 카이는 내 옆에서 소리 없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며 완벽하게 내 속도를 맞췄다. 평범한 개라면 목숨을 위협하는 시련을 겪은 후에 이토록 어려운 지형을 이토록 정밀하게 탐색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움직임에는 에너지를 보존하면서 전진을 극대화하는 엘리트 전술 자산의 유연한 경제성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거의 1시간 동안 꾸준히 올라가 빽빽한 숲의 캐노피를 은신처로 삼았다. 마침내 해안선이 내려다 보이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나는 쌍안경을 통해 그 지역을 조심스럽게 조사했다. 배는 우리의 비밀 포구 근처에 멈춰 있었고 더 작은 보트가 배치되어 있었다. 해안 경비대 유니폼을 입은 두 인물이 우리의 카약이 상륙했던 해안선을 조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일반 해안 경비대원이라기에는 너무나 정밀하고 전술적이었다. 저놈들은 해경이 아니야. 군사 계약업체 놈들이야. 내가 중얼거렸다. 카이의 귀가 살짝 납작해졌다. 구조된 이후 그가 보인 첫 번째 진정한 고통의 신호였다. 저 유니폼이 촉발한 기억이 무엇이든 분명히 부정적인 것이었다. 우릴 찾지 못할 거야. 나는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만지며 안심시켰다. 우린 이미 떠났으니까. 우리는 일반 지도에 나타나지 않는 동물길과 자연 지형을 따라 내륙으로 계속 이동했다. 야생 관리 단원으로서의 수녀는 내게 이 영토에 대한 깊은 지식을 주었다. 숨겨진 장소들, 평범한 등산객이나 레저 방문객들이 다니지 않는 길들. 정고쯤 되자 우리는 해안선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다. 나는 작은 가을에서 잠시 멈춰 물을 채우고 카이가 마시고 쉴 수 있게 했다. 말리노이즈가 맑은 물을 핥고 있을 때 나는 탈출의 긴박함 속에서 간과했던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의 왼쪽 귀 뒤, 털 아래에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수술 흉터. 나는 조심스럽게 그 부위를 살폈다. 피부 아래에서 쌀 한 톨 크기만한 작은 덩어리가 만져졌다. 고급 마이크로칩일까? 아니면 더 사악한 무언가일까? 이걸로 널 추적하고 있는 건가? 나는 소리내어 궁금해했다. 상당한 거리에서 작동하려면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헬릭스가 인지 능력 강화를 달성했다면 고급 추적 기술도 불가능하지 않을 터였다. 모든 관리 단원은 긴급 야생동물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현장 수술 훈련을 받았다. 하지만 적절한 장비나 기능에 대한 이해 없이 미지의 장치를 제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다. 만약 그것이 카이의 신경계와 통합되어 있다면 제거는 해를 끼칠 수 있었다. 나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내륙으로 더 들어가 내가 신뢰하는 단 한 사람, 이 문제를 도울 전문 지식을 가졌을지도 모르는 사람에게로 갈 것이다. 이현우 박사. 그는 전직 특전사 군의관이자 현재는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부상당한 포식자들을 위한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누군가 카이에게 이식된 것을 안전하게 평가하고 잠재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면 그건 현우 오빠일 것이다. 우리는 오후 내내 이동했다. 속도와 지구력의 균형을 맞춘 지속 가능한 속도로. 카이는 최근의 시련에도 불구하고 피로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헬릭스가 구현한 강화 기능에 대한 또 다른 증거였다. 땅거미가 질 무렵 우리는 광활한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능선에 도달했다.
멀리 작은 마을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저긴 피해서 돌아갈 거야. 눈에 띄면 안 돼. 현우 오빠의 시설은 저 너머로 25km쯤. 보호림 깊숙한 곳에 있어. 우리는 고대 삼나무 뿌리가 만든 자연적인 구덩이에 캠프를 차렸다. 시야와 비바람으로부터 보호되는 곳이었다. 나는 비상배낭에서 괴너지 식량을 꺼내 작은 식사를 준비하고 카이와 똑같이 나누어 먹었다. 동료처럼 편안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나는 새로운 경이감으로 말리노이즈를 연구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과학이 그의 능력을 어떻게 강화했든 그의 본질적인 개다움은 남아있었다. 노력 후의 음식에 대한 즐거움, 환경 소리에 대한 경계심, 잠재적인 위협 방향과 나 사이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본능적인 보호 자세. 알아,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특전사에 있을 때 에코라는 이름의 말리노이즈와 함께 일했어. 우리 부대 최고의 폭발물 탐지견이었지. 셀 수 없이 우리 목숨을 구해줬어. 나는 그 기억에 미소를 지었다. 근데 그 녀석은 물에 대한 이상한 버릇이 있었어. 발에 물 젖는 걸 싫어해서 용암이라도 되는 것처럼 웅덩이를 뛰어넘곤 했지. 카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열심히 듣고 있었다. 그런데 넌... 내가 계속했다. 망망대해를 240km나 수영했어. 그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알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 수영 선수도 못하는 일이야. 말리노이즈는 내 시선을 붙잡았다. 그 호박색 깊은 곳에 심오한 무언가가 비쳤다. 자부심도 반항도 아닌 더 근본적인 무언가, 육체적 한계를 초월한 살고자 하는 의지,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의지. 그들이 널 강화하기 위해 무슨 짓을 했든. 내 목소리는 감정으로 두꺼워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래밍 할 수 없었어. 너의 정신, 복종 대신 수영을 택한 너의 선택 말이야. 마치 모든 단어를 이해한 것처럼. 카이가 다가와 내 무릎에 부드럽게 머리를 기댔다. 그 제스처에는 너무나 깊은 신뢰가 담겨 있어. 나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군대에서는 군균들과 직업적인 거리를 유지했다. 그들은 귀중한 자산이었고 애완동물이나 동반자가 아닌 특정 목적을 위해 훈련되었다. 하지만 카이는 전혀 다른 존재였다. 동물 이상이지만 기계는 아닌, 강화되었지만 근본적으로 자율적인, 세상들 사이에 갇힌 존재. 그날 밤 고대 삼나무 아래에서 쉬는 동안 우리의 관계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 구조자와 구조된 자는 그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 상황에 의해 연합되었지만 서로의 본질적인 본성에 대한 상호인식에 의해 묶인 파트너. 나는 소총을 무릎에 놓고 첫 번째 경계를 섰다. 내 감각은 주변 숲소리에 맞춰져 있었다. 카이는 내 옆에서 가볍게 잠들었다. 그의 몸은 이완되어 있었지만 위험에 즉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조용한 어둠 속에서 나는 앞으로의 길을 생각했다. 헬릭스는 분명히 평범한 기업의 능력을 넘어서는 자원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카이를 회수하려는 결의는 그가 엄청난 가치를 지닌 무언가를 대표한다는 것을 암시했다. 하지만 가치는 다른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었다. 헬릭스에게 카이는 투자 자산이었고 값비싼 연구의 산물이었다. 내게 그는 내가 군을 떠난 이후로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파트너,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자기 결정에 대한
그의 고유한 권리 때문에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 그 차이점이 앞으로 내 행동을 이끌 것이다. 위험에 상관없이 달이 더 높이 떠서 삼나무 가지 사이로 은빛을 뿌릴 때 나는 엄숙한 약속을 했다. 단순히 카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는 단순한 자산, 도구, 무기로 취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가 가진 비범한 능력이 무엇이든 그것은 명령이 아닌 선택에 의해 그가 사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카이에 대한 가장 놀라운 점은 과학이 그에게 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복종보다 자유를, 안주보다 위험을, 배신 후에 신뢰를 선택하는 능력. 그러한 자질은 설계되거나 강화되거나 통제될 수 없었다. 오직 존중될 수 있을 뿐이었다. 이현우 박사의 야생동물 재활센터에 이르는 여정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시험이었다. 우리는 험준한 지형과 잠재적인 위험을 헤쳐나가며 헬릭스가 수색망을 넓히고 있을 것이라는 압박감 속에서 걸음을 재촉했다. 카이는 내 예상을 뛰어넘는 파트너였다. 녀석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나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고 그 비범한 능력으로 우리가 몇 번이고 발각될 뻔한 위기를 넘기게 해주었다. 마침내 우리는 설악산 깊은 골짜기, 세면이 가파른 능선으로 보호받는 곳에 자리 잡은 재활센터에 도착했다. 일반적인 동물병원과는 거리가 멀었다. 늑대, 스라소니, 때로는 곰과 같은 위험한 포식자들의 회복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곳으로. 건물들은 요새화되어 있었고 사육장들은 단단했으며 전체 부지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곳은 현우 오빠의 성격 그 자체를 보여주는 듯했다. 조용하지만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는. 나는 그와 몇 년 전부터 약속해둔 암호화된 개인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보냈다. 관리 단원으로서의 내 일이 그의 야생동물 재활 작업과 교차할 때를 대비해 만들어둔 시스템이었다. 피닉스, 부상당한 독수리를 데리고 간다. 특수 상황, 프라이버시 프로토콜 요청, 밤에 도착 예정. 피닉스는 내 특전사 시절의 호출 부호였다. 독수리는 우리가 정한 고가치 자산에 대한 암호였다. 프라이버시 프로토콜은 기록도, 질문도, 완전한 기밀 유지를 의미했다. 어둠이 계곡을 뒤덮었을 때 우리는 보안 카메라와 동작 감지기를 피해 접근했다. 나는 이전 방문을 통해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알고 있었고 현우 오빠는 내 메시지를 받은 후 특정 구역을 비활성화했을 터였다. 우리는 무사히 주 의료 건물 뒷문에 도착했다. 내가 노크하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은발이 섞인 검은 머리와 전투를 겪어본 사람, 특유의 경계심 어린 눈을 가진 키 큰 남자가 나타났다. 피닉스, 현우 오빠가 조용히 말하며 우리를 안으로 들였다. 오랜만이네. 프라이버시 프로토콜. 고마워, 오빠. 내가 대답하며 문이 닫히는 것을 확인했다. 그의 시선은 즉시 카이에게로 향했다. 경험 많은 전문가의 시선이 직업적인 관심으로 말리 노이즈를 평가했다. 이 녀석이 내 독수리인가? 군견. 그보다 더 복잡해. 나는 문을 잠그며 대답했다. 오빠의 전문 지식, 장비, 그리고 절대적인 비밀 유지가 필요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를 멸균된 복도를 지나 특수 검사실로 이끌었다. 일반 치료구역과는 달리 이 공간에는 야생동물 시설에서는 보통 볼 수 없는 첨단 의료 장비들이 가득했다. 그의 군의관 배경과 가끔씩 수행하는
기밀 야생동물 연구 컨설팅 작업을 반영하는 기술들이었다. 전부 말해봐. 그가 카이에게 검사대 위로 올라가라고 손짓하며 말했다. 현우 오빠가 눈에 띄게 놀랄 정도로. 카이는 어떤 물리적인도 없이 즉시 지시에 따라 완벽한 자세로 테이블 위에 자리를 잡았다. 그게 내가 말했다. 저 아이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의 시작일 뿐이야. 이후 30분 동안 나는 구조 상황, 카이의 비범한 능력에 대한 나의 관찰, 그리고 헬릭스 코퍼레이션과 프로젝트 레거시에 대해 수집한 충격적인 정보들을 설명했다. 내가 말하는 동안 현우 오빠는 철저하지만 부드러운 검사를 진행했고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신체적인 강화만으로도 놀라워. 그가 카이의 근육 구조와 조직 회복 속도를 살피며 말했다. 가속화된 치유, 강화된 지구력, 최적화된 산소 활용 능력. 하지만 네가 설명하는 인지 능력은. 그는 말을 멈추고 심각한 눈으로 나를 마주 보았다. 그건 동물 연구에서 공개적으로 인정된 어떤 영역도 넘어선 거야.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야 해. 그리고 왼쪽 귀 뒤에 뭔가가 박혀 있어. 그걸로 추적하는 것 같아. 현우 오빠는 특수 스캐너를 사용하여 그 부위를 조심스럽게 검사했다. 이건 표준 마이크로칩이 아니야. 복잡한 생체 통합 장치야. 아마도 GPS 기능과 결합된 신경 인터페이스 기술일 가능성이 높아. 그는 침울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제거할 수는 있어. 하지만 신경계와의 통합을 먼저 이해해야 해. 부적절한 추출은 신경학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얼마나 걸릴까? 종합적인 매핑에 몇 시간. 연결 지점을 이해하고 나면 실제 추출은 비교적 간단해. 나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우려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우리에겐 시간이 별로 없어. 헬릭스는 자원과 인맥이 있어. 이미 해안선을 수색하고 있다고. 오늘 밤은 여기서 안전할 거야. 그가 나를 안심시켰다. 내 시설에는 보이는 것 이상의 보호 장치가 있어. 감시방지 대책, 의료동 전체의 신호 차단, 이중 보안 시스템. 그의 눈에 군 시절의 과거가 언뜻 비쳤다. 어떤 습관은 버리기 힘들지. 현우 오빠가 신경 매핑 장비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카이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 지적인 호박색 눈동자는 이미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이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낼 거야. 내가 약속했다. 그리고 다시는 그들이 널 통제하지 못하게 할 거야. 말린 노이즈는 그의 이마를 내 이마에 잠시 눌렀다. 그토록 깊은 신뢰를 담은 제스처에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때 보안 콘솔에서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다. 재활센터의 주 진입로로 여러 대의 차량이 접근하고 있음을 알리는 경계 경보였다. 현우 오빠는 재빨리 감시 시스템으로 이동하여 카메라 피드를 확인했다. 검은색 SUV 4대. 표식 없음. 전술 장비를 갖춘 인원 8명 확인. 3km 밖에서 접근 중. 빨라.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우연이 아니야. 어떻게든 우리를 추적했어. 임플란트는 차단됐지만 제거 전에 신호를 감시하고 있었을 수 있어. 네 대략적인 위치를 삼각 측량했을 거야. 현우 오빠는 보안 프로토콜에 접속하여 주 시설의 봉쇄 절차를 시작했다. 내 직원들이 신원 확인 요청 같은 표준 절차로 시간을 벌어줄 거야. 자네들이 비상 터널로 빠져나갈 10분은 벌 수 있을 거다. 그는
우리를 창고처럼 보이는 곳으로 이끌었고 선반 뒤에 숨겨진 문을 드러냈다. 냉전시대의 유물이야. 그가 숨겨진 패널에 코드를 입력하며 설명했다. 내가 개조하기 전에 이곳은 정부 연구소였거든. 터널은 현재 수색 범위에서 한참 벗어난 북쪽으로 2마일 떨어진 출구로 이어져 문이 열리자 비상등으로 밝혀진 좁은 통로가 나타났다. 수술은 내가 다급하게 물었다. 지금 해야 해. 여기서 시간이 없어. 현우 오빠는 응급대피용으로 준비된 배낭을 내게 건네는 대신 신속하게 수술 준비를 했다. 그는 주사기에 약한 진정제를 채웠다. 의식을 잃게 할 정도는 아니야. 추출하는 동안 신경 반응을 모니터링해야 하거든. 하지만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방지할 정도는 될 거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우 오빠가 주사를 놓는 동안 카이와의 신체적 접촉을 유지했다. 말리 노이즈는 저항 없이 주사를 맞았다. 내 대한 그의 신뢰가 의사에 대한 나의 판단에까지 확장된 것이다. 진정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자 카이의 근육이 약간 이완되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경계심을 잃지 않고 절차를 지켜보았다. 놀랍군. 현우 오빠가 개의 반응을 보며 중얼거렸다. 진정제가 더 심한 졸음을 유발했어야 했는데 그의 시스템이 화합물을 다르게 대사하는 게 틀림없어. 또 다른 강화 기능이겠지. 수술 자체는 현우 오빠의 기술에 대한 증거였다. 수년간의 전투 및 야생동물 의학에서 비롯된 정밀함으로 그는 매핑으로 결정된 순서에 따라 마이크로 도구를 사용하여 각 신경 필라멘트를 조심스럽게 분리했다. 그 과정 내내 그는 특수 장비로 카이의 신경 반응을 모니터링하며 실시간 피드백에 따라 접근 방식을 조정했다. 나는 그들 옆에 남아 절차와 다음에 예상되는 일을 설명하며 부드럽게 카이에게 말했다. 그가 모든 단어를 이해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내 차분하고 꾸준한 목소리의 운율은 그가 놀랍도록 침착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았다. 고통스러운 작업이 57분 동안 이어진 후 현우 오빠는 조심스럽게 장치를 들어 올렸다. 됐다. 그가 조용히 말하며 제거된 임플란트를 밀봉된 용기에 넣었다. 신경 경로는 안정적으로 보여 부작용의 징후는 없어. 장치 자체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작았다. 블루베리 정도의 크기였지만 공개적으로 알려진 어떤 기술보다 뛰어난 기술로 가득 차 있었다. 그 금속 표면은 수술 조명 아래에서 반짝였다. 겉보기에는 무해했지만 자율성에 대한 심오한 침해를 상징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둔탁한 충격음이 들려왔다. 헬릭스 놈들이 마침내 외부 방어선을 뚫은 것이다. 현우 오빠는 침착했다. 그는 작은 장치를 주머니에서 꺼내 활성화했다. 즉시 단지 전체 경보가 울려 퍼졌다. 30초 후 완전 제독 절차 시작. 전 인원 대피 혹은 봉쇄 및 대기 정화에 직면할 것. 히어풍기야. 그가 설명했다. 시스템은 순환하지만 실제로는 봉쇄 가스를 배치하지 않아. 하지만 저들은 그걸 모르지. 전술적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연구실의 보안 모니터를 통해 우리는 헬릭스 요원들이 잠재적인 화학물질 노출에 직면하자 임무보다 규율을 우선시하며 즉시 출구 지점으로 철수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비상 터널로 나간다. 현우 오빠가 우리를 연구 장비 뒤에 숨겨진 접근 지점으로 이끌며 지시했다.
그는 내게 비상배낭과 함께 내가 본 어떤 표준 모델과도 다른 위성 전화를 건넸다. 이건 암호화된 군용 주파수로 작동해. 내 덜 공개적인 복무 시절의 기념품이지 추적하거나 감시할 수 없어. 그는 열쇠 세트와 함께 그것을 내게 건넸다. 설악산 북부 구역에 연구 전초기지가 있어. 3년 전 예산 삭감 후 공식적으로 폐쇄됐지만 우리 중 일부는 부상당한 포식자들을 위한 야전 병원으로 유지하고 있지. 좌표는 이미 전화기 GPS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 열쇠는 현장의 보급품 캐시용이야. 나는 그 두 가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현우 오빠가 그토록 소중히 지키는 자원을 공유하는 것의 의미를 이해했다. 오빠는 증거는, 내가 증거를 확보하고 따라갈게. 이 터널은 그들을 몇 시간은 묶어둘 수 있어. 그가 터널 문을 열며 약속했다. 내가 24시간 안에 도착하지 않으면 내가 설정해둔 보험 프로토콜이 자동으로 작동할 거다. 모든 정보가 언론과 감독기관에 공개될 거야. 나는 그의 손을 잠시 잡았다. 고마워, 현우 오빠. 조심해. 피닉스. 그가 내 옛 호출 부호를 사용하며 살짝 미소 지었다. 조심하는 건 네 장기가 아니었지. 하지만 효과적인 것, 그건 항상 자네였어. 문이 우리 뒤로 닫히자 나와 카이는 터널을 통해 신속하게 이동했다. 터널은 냉전시대 공학의 놀라운 산물이었다. 콘크리트로 마감되고 환기시설이 갖춰져 있었으며 100야드마다 거리 표시가 있었다. 우리는 17분간의 꾸준한 전진 끝에 터널 출구에 도달했다. 빽빽한 숲으로 둘러싸인 작은 공터로 이어지는 숨겨진 해치였다. 나는 위성전화의 GPS를 확인하여 현우 오빠가 언급한 연구 전초기지에 대한 우리의 위치를 확인했다. 북서쪽으로 43km, 설악산의 가장 외딴 구역 깊숙한 곳이었다. 어려운 지형을 통과하는 이틀간의 여정이야. 내가 늦은 오후에 햇살 속으로 나오며 카이에게 말했다. 하지만 임시 안전을 위한 최선의 기회야. 말리노이즈는 내 옆에 서서 전술적 정밀함으로 주변을 샅샅이 훑었다. 임플란트가 제거되자 그의 움직임은 미묘하게 달라 보였다. 더 유동적이고 더 자연스러웠지만 여전히 그의 비범한 능력을 반영하고 있었다. 잠재적인 통제로부터의 자유가 그의 강화된 능력을 감소시키지는 않았다. 우리는 즉시 출발하여 숲의 캐노피 아래에 머물면서 북서쪽 방향을 유지했다. 광활한 황무지 유역이 내려다 보이는 능선에 멈춰서서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추격의 징후를 확인했다. 고대 나무들이 하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캐노피를 만들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얕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창조한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임플란트가 제거된 치유 부위를 부드럽게 만지며 생각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될 수 없다. 용기, 의지, 안락함보다 자유를, 안전보다 위험을 선택하는 능력. 말리노이즈는 종의 경계를 초월하는 연결의 제스처로 내 손길에 잠시 몸을 기댔다. 그 순간 나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완벽하게, 명확하게 이해했다. 단순히 그를 통제하려는 자들로부터의 물리적 자유뿐만 아니라 자기 결정에 대한 그의 근본적인 권리의 인정, 인간 과학에 의해 강화된 형태에 담겨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가 덜 유효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오후가 저녁으로 접어들면서 여정을 계속했다.
서로의 능력과 한계를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파트너의 완벽한 조화로 어려운 지형을 헤쳐나갔다. 그날 밤, 우리는 쓰러진 세코이아 아래 자연적인 구덩이에 피난처를 찾았다. 나는 야생 생존 훈련에서 완성한 기술을 사용하여 거의 연기가 나지 않는 작은 불을 피우고 비상식량으로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다. 내가 첫 번째 경계를 설계. 나는 소총을 무릎에 놓고 옆에 앉으며 말했다. 넌 쉴 자격이 충분해. 놀랍게도 카이는 자리를 옮겨 내 옆구리에 의도적으로 몸을 기댔다. 위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 제스처는 말보다 더 웅변적으로 파트너십을 전달했다. 우리가 무엇이 오든 함께 맞선다는 조용한 확언. 밤이 깊어지면서 나는 우리가 발견한 것에 더 넓은 함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카이는 군사적 적용을 훨씬 뛰어넘는 파급 효과를 지닌 돌파구를 대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적 성과는 심오한 윤리적 질문을 동반했다. 그러한 연구의 경계를 누가 결정하는가? 카이와 같은 존재는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 인류는 자신들이 창조했지만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지성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는가? 조용한 숲의 밤에 이 질문들에는 쉬운 답이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진실은 분명했다. 내 옆에 쉬고 있는 존재는 인정과 존중을 요구하는 선택, 용기, 연결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것이다. 연구 전초기지로의 계속되는 여정, 현우 오빠와의 불확실한 재회, 헬릭스와 그들의 강력한 인맥으로부터의 계속되는 위협. 하지만 오늘 밤, 이 상대적인 평화의 순간에 나는 우리의 믿기 힘든 파트너십의 중심에 있는 놀라운 진실을 인정했다. 바다의 깊은 곳에서 카이를 구출하면서 나는 내가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했다. 규약을 초월하는 목적, 내 모든 기술을 바칠 가치가 있는 임무, 그리고 전통적인 이해를 거부하는 연결. 어떤 구조는 모든 것을 바꾼다. 구조된 자뿐만 아니라 구조하는 자에게도. 머리 위로 별들이 돌고 있을 때 나는 우리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인간과 동물, 창조된 자와 창조자, 통제와 자유 사이의 경계에 대한 바로 그 이해를 바꿀지도 모르는 여정. 설악산의 새벽은 금빛과 진홍빛의 교향곡 속에서 깨어났다. 고대 나무들 사이로 빛이 스며들어 숲 바닥의 얼룩덜룩한 무늬를 만들어냈다. 나는 군 시절의 훈련이 여전히 몸에 밴 듯 즉시 잠에서 깼다. 카이는 이미 경계 태세를 갖추고 멀리서 이른 아침의 고요함을, 가로지르는 사슴 모자의 움직임을 호박색 눈으로 좇고 있었다. 우리는 효율적으로 야영지를 정리하고 우리의 존재 흔적을 최소한으로 남겼다. 영구 전초기지는 북서쪽으로 25km 남짓, 국립공원의 가장 험준한 지형을 통과해야 하는 여정이었다. 현우 오빠가 도착하기로 한 24시간의 마감 시간이 똑딱거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속도를 내야 해. 내가 카이에게 말했다. 헬릭스는 지금쯤 수색 범위를 넓혔을 거야. 말리노이즈는 내 옆에서 유연한 우아함으로 움직였다. 그의 강화된 생리학은 대부분의 개들에게는 도전이 될 장애물들을 쉽게 탐색하게 해주었다. 현우 오빠가 임플란트를 제거한 수술 부위는 이미 놀라운 속도로 아물고 있었다. 그의 가속화된 회복 능력에 대한 또 다른 증거였다. 우리의 여정은
그 자체로 우리의 파트너십에 대한 증거였다. 카이의 강화된 감각과 나의 야생 생존 기술이 결합되어 우리는 놀라운 속도와 효율성으로 어려운 지형을 주파했다. 카이는 더 이상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그는 문제 해결 능력, 적응력, 그리고 인간의 인지 수준에 접근하는 상황 인식을 보여주었다. 마침내 우리는 그곳에 도착했다. 보호된 계곡에 자리 잡은 작은 구조물들, 주변 풍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위장된 낡았지만 기능적인 건물들이었다. 세상으로부터 숨겨진 진정한 성역. 나는 현우 오빠가 준 열쇠로 보급품 캐시를 열고 통조림, 의료용품, 그리고 깨끗한 물을 확보했다. 우리는 전초기지를 확보하고 기다렸다. 시간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흘러갔다. 24시간의 마감. 시한이 다가올수록 내 초조함은 극에 달했다. 나는 위성전화를 계속 확인하고 수평선을 샅샅이 훑었다. 현우 오빠는 무사히 빠져나왔을까? 아니면 붙잡혔을까? 기다리는 동안 나는 조용히 카이를 관찰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단순한 개나 자산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 자신의 자유를 획득한 그 자체로 하나의 인격체였다. 그의 여정은 단순한 생존 투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에 대한 선언이었다. 마감 시한이 불과 1시간도 차에 남지 않았을 때, 희미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려 할 때 그가 나타났다. 지쳤지만 안전한 모습으로. 그의 손에는 보안 케이스들이 들려 있었다. 어바, 피닉스. 그는 지친 미소를 지으며 나를 안았다. 조금 늦었군. 그는 우리가 떠난 후의 상황을 빠르게 설명했다. 헬릭스의 전문적인 대응, 그의 아슬아슬한 탈출, 그리고 데드맨 스위치, 프로토콜의 성공적인 실행. 이제 데이터는 공개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전초기지의 보안 통신 시스템을 사용했다. 그곳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군용 등급의 암호화 채널을 통해 위성과 직접 통신할 수 있었다. 현우 오빠는 몇 시간 동안 키보드를 두드렸다. 카이의 유전자 변형, 신경 강화, 그리고 프로젝트 레거시의 비윤리적인 모든 것을 담은 종합적인 증거 파일.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 과학윤리위원회, 그리고 국제감독기관의 네트워크에 암호화된 데이터를 동시다발적으로 전송했다. 됐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 헬릭스가 이 정보를 모두 막는 것은 불가능해. 진실은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갔다. 헬릭스는 이제 전면적인 추격전 대신 걷잡을 수 없는 피해 통제와 법적 다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즉각적인 위협은 중화되었지만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다. 이제 어떡할 거야? 내가 물었다. 현우 오빠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말했다. 내가 아는 한, 헬릭스는 보복을 할 거야.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이 나라를 떠나야 해. 내가 신뢰하는 윤리적인 생명, 공항연합이 운영하는 캐나다의 연구시설로 갈 수 있도록 개인 비행기를 마련해 뒀어. 그는 카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부드러웠다. 하지만 카이에 대한 결정은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니야. 그 시설은 녀석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해 줄 자원이 있어. 하지만 그의 자율성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해. 헬릭스가 그의 창조 과정에서 침해했던 바로 그 원칙 말이야.
현우 오빠 같은 과학자의 입에서 나온 카이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인정은 나 자신의 진화하는 이해를 확인시켜 주었다. 그의 기원이 무엇이든, 어떤 변형이 그의 능력을 강화했든, 카이는 인격체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자질, 즉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큰 개인적 위험을 무릅쓰고 주체성을 행사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며칠 후 우리는 동해안의 외딴 활주로에 서 있었다. 은발의 여성 조종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묻지 않았다. 현우 오빠의 동료들은 질문보다 신뢰를 우선시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작은 쌍발 비행기가 이륙하여 설악산 위로 꾸준히 상승했다. 동트기 전의 첫빛이 봉구리들을 부드러운 장밋빛과 금빛으로 물들였다. 나는 창밖으로 광활한 황야가 우리 아래로 멀어지는 것을 보았다.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던 숲, 은신처를 주었던 산, 우리의 여정을 보호했던 야생의 공간들, 내 옆에서 카이는 비행이라는 새로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기색 없이 이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관찰했다. 그의 적응력은 그의 비범한 본성의 모든 측면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나를 감동시켰다. 우리는 이제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연구시설로 향하는 중이야. 현우 오빠가 순항고도에 도달하자 설명했다. 내가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이지. 증거는 확보되고 인증되고 여러 채널을 통해 전략적으로 공개될 거야. 그의 계획은 치밀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있었다. 카이는 어떻게 되는 건데 녀석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잖아. 그들 프로그램에 살아있는 현신이야. 현우 오빠의 표정은 우리 사이에 경계하며 앉아있는 비범한 존재를 보며 부드러워졌다. 그 결정은 우리 몫이 아니야, 서진아. 그건 그의 몫이지. 그 시설에는 선택지가 평가되는 동안 그의 안전을 보장할 자원은 있지만 앞으로 나아갈 때 그의 자율성이 가장 중요해야 해. 나는 내 노트를 꺼내 며칠 전 시작했던 카이의 놀라운 능력 목록에 마지막 항목을 추가했다. 7. 안주보다 자유를, 안전보다 위험을, 익숙함보다 미지의 것을 선택하는 용기. 어떤 실험실도 설계할 수 없고 어떤 훈련도 주입할 수 없으며 어떤 지시도 통제할 수 없는 자질. 카이는 내가 글을 쓰는 것을 지켜보다가 내가 끝마치자 페이지 위에 의도적으로 자신의 발을 올려놓았다. 번역이 필요 없는 제스처였다. 동의, 파트너십, 공유된 목적, 그 비범한 호박색 눈. 모든 논리가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때 망망대해 150마일 너머에서 어떻게든 내 눈을 찾아냈던 그 눈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우리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완벽하게 명확하게 이해했다. 프로젝트 레거시의 폭로는 전 세계 과학, 군사, 그리고 윤리 공동체에 충격파를 보낼 것이다. 세포 수준에서의 성공적인 신경기술 통합의 폭로는 가능한 것과 보호되어야 할 경계에 대한 이해를 변화시킬 것이다. 헬릭스는 조사를 받고 책임을 지고 아마도 그들의 비윤리적인 위반에 대한 정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적인 결과 너머에는 더 심오한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진정한 발전은 기술적 성취만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취가 기원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지각 있는 존재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어떻게 존중하는가에 달려있다는 인식. 카이는 가장 놀라운 능력이 강화된 세포나 증강된 인지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한 존재가 자유를 향해 망망대해를 150마일 헤엄쳐 나아가게 하고 착취 후에 신뢰를 가능하게 하며 고립 대신 연결을 선택하게 하는 불굴의 정신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비행기가 우리를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향해 실어 나르는 동안 나는 카이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더 이상 구조자가 구조된 자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운명이 무자비한 태평양 위에서 그들을 함께 묶었을 때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여정 속에서 한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어떤 이야기는 불가능한 순간으로 시작한다. 헬리콥터에서 내려다보는 관리단원. 어떤 개도 살아남을 수 없는 곳에서 수영하는 개. 하지만 그 이야기들의 진정한 척도는 그 비범한 시작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후에 내려진 선택들, 착취 대신 보호하기로 한 결정, 통제 대신 연결하기로 한 결정, 다른 이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심오한 존엄성을 인정하기로 한 결정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동이 완전히 터서 세상을 가능성으로 물들일 때 나는 가장 중요한 발견이 카이가 대표하는 기술적 돌파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진정한 예외성은 실험실에서 설계되거나 규약에 의해 명령되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었다. 그것은 한계를 거부하고 압도적인 해류에 맞서 수영하며 모든 논리가 항복하라고 말할 때 수평선 너머의 해안을 향해 손을 뻗는 용기에서 태어난다. 때로는 가장 비범한 여정이 단 하나의 불가능한 순간과 그것이 어디로 이끌지 끝까지 가보겠다는 결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깨달음이었다. 그리고 나와 카이의 여정은 이제 막 진정으로 시작되고 있었다.